세금이 많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올해 말 또는 내년부터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매매가를 더 끌어올리는 최대 1억 원까지 줄 수 있는 기존의 혜택을 이 핵심 체크리스트 10가지만 잘 가져가신다면, 안녕하세요, 투자를 더 잘하는 세무사 스마트입니다. 오늘 촬영일은 6월 4일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6.3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잠을 들었는데요, 최종 지방선거 결과를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동산과 정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부동산을 공부하게 되면요, 정치색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강벨트를 따라서 어떤 특정 정당이 가져가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뭐겠어요? 부동산 가치가 그 한 표 한 표인 정치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나온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성적표를 받아들이겠죠. 정부가 26년 상반기 때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려고 했지만 이 모든 거를 지방선거 이후로 밀어놨잖아요. 오늘은 이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정권 하에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발표하고 어떤 걸 챙겨야 될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10가지로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경험해 봤잖아요. 수만 가지 부동산 정책들이 발표가 됩니다. 이재명 정권 때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이 발표가 되겠죠. 이 핵심 체크리스트 10가지만 잘 가져가신다면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것은 바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흔히 장특공제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장특공제는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 나뉘어지는데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뭐냐면, 내가 부동산을 오랫동안 보유했으면 아파트 같은 경우 최대 80%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이걸 축소하고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향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4월 X에서 거주하지도 않은 아파트를 단순하게 오랫동안 소유하고 보유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걸 발표했더니 범여권에 있는 의원들이 이제 법안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어떤 내용이냐? 실거주 유무와 상관없이 보유 기간에 따라서 최대 40%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했던 걸 이제는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연초에 대표 발의했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제 장특공제는 단순하게 보유만 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거주 요건을 챙겨야지만이 나중에 아파트를 팔 때 또는 주택을 팔 때 세금을 적게 내게 되는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팁 하나 드릴게요. 장특공제가 실거주 기간 중심으로 개편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임대 물량이 떨어지겠죠. 예전에는 임대를 줘도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 물량을 풍부하게 시장에서 공급을 했었다고 한다면, 장특공제가 실거주 기간으로 바뀌면서 아파트 소유자들은 실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요건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지금도 월세와 전세 매물이 점점 축소가 돼서 전월세 값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에 더 불을 지피는 꼴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특공제를 실거주 기간으로 개편해버리면 올해 말 또는 내년부터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이게 매매가를 더 끌어올리는 현상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또는 상가 관련된 장기 보유 특별공제인데요, 아파트, 주거용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거주하고 보유했다면 10년 이후에 최대 80%까지 해주는데, 일반 상가, 오피스텔, 사무실 같은 경우는 15년을 보유하게 되면 최대 30%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정권 내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다 세금을 떼고 있는데 단순하게 상가나 근린생활시설을 10년 이상 보유했다라고 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게 근로소득과 형평성에서 차이가 발생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장특공제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주할 수 없는 이런 비주거용 건물들을 단순하게 오래 갖고 있다라고 해서 세금을 깎아줄 이유가 없다라는 게 이번 정권의 입장입니다. 체크리스트 세 번째입니다. 공시가격이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하에서 이 인상 속도가 과거
과거보다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와 종부세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세금이 많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세금을 책정할 때 여러 가지 가격 지표를 가지고 세금을 책정합니다. 첫 번째 어떤 상황이냐면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라는 걸 내게 되는데 이 양도세는 실제 거래 가격에 대해서 세금을 책정합니다. 두 번째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책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공시가격이 점점 올라간다라는 건 재산세와 종부세의 금액이 점점 올라간다라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공시가격이 뭐냐면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노무현 정권 이전에 아파트를 팔 때는 양도세를 계산할 때 공시가격으로 계산을 했었어요. 2006년도 이후부터 아파트를 매도할 때 모두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매년 4월 달이 되면 국가가 모든 부동산의 가격을 법령에 나와 있는 계산 방식에 의해서 부동산의 가격을 다 하나씩 정해줍니다. 그게 바로 공시가격입니다. 그리고 그 공시가격을 정해주는 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세 대비 또는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반영한다는 건데 이게 점점 시세와 비슷해져 간다는 게 이번 체크리스트 세 번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2006년도 이전에는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으로 양도세와 재산세와 종부세가 매겨졌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 시절에 양도세를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에 대해서 양도세를 매기게 법을 바꾸면서 양도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됐고요. 재산세와 종부세는 기존 내용인 공시가격으로 계속 계산을 해가지고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이중 가격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이 보통 50에서 60% 정도 갭을 벌려서 세금을 부과했던 걸 시세의 90% 또는 100%까지 가격을 똑같이 맞추겠다라고 하는 게 문재인 정권 때 발표했던 정책이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부동산을 보유할 때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다른 가격 체계로 세금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 공시가격을 윤석열 정권에는 현실화율이 중단되었다가 이재명 정권에서는 계속 올리겠다라고 하는 걸 발표했고요. 부동산을 보유할 때 재산세를 많이 내겠죠. 종부세를 많이 내겠죠. 그러면 내가 이 부동산을 들고 계속 가려면 체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방향성을 체크하는 게 바로 우리의 투자 체크리스트 세 번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크리스트 네 번째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내용들을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5월 9일 이후부터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에 해당이 되잖아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0%포인트가 3주택자 같은 경우는 30%포인트가 추가가 되는데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만약에 여권에서 서울시장이 당선이 됐다라고 한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포인트를 10% 더 붙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30%, 3주택자 이상은 40% 포인트를 붙이지 않을까라고 내심 걱정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야권인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부터 양도세 중과 포인트를 더 높일 것 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현 시점 기준에 조정지역만 해당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조정지역은 서울밖에 없어요. 물론 서울하고 일부 경기권이 있지만 서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야권인 시장이 됐기 때문에 서울만 가지고 양도세 중과를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않을 거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1세대 1주택이라고 한다면 12억까지 기본공제를 빼줍니다. 내 아파트의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액이 12억 원 언더라고 한다면 종부세는 안 나오게 돼요. 그런데 서울의 고가 아파트들은 지금 현재 이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아마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종부세에 산출되는 공시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스마트 꿀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사람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면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 원까지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랑 5대5 또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매수하게 되면 1인당 종부세 기본공제는 9억 원까지 빼줍니다. 공동 명의로 매수하게 되면 9억 원 곱하기 2명이 되기 때문에 18억까지 기본공제를 빼주게 되는 거죠. 공시가액 18억 기준이면요, 시세로는 25억에서 30억 정도 되는 아파트에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배우자랑 꼭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시게 되면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PD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예를 들 겁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직장이 있고 자산가라고 할게요. 그래서 아파트를 살 때 자금 출처가 소명이 되는데 배우자 같은 경우는 전업주부라고 한다면 소득 출처가 안 되는 상황을 여쭤보셨습니다.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할 때 대출을 받게 되잖아요. 이 대출을 와이프 명의로 받게 되면 와이프는 소득이 없더라도 대출액에 대해서 소득증빙,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에 와이프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면 배우자끼리 서로 6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남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6억 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거예요. 배우자는 이 6억 원과 대출액을 포함해 가지고 절반의 아파트를 매수했던 자금 출처로 사용하신다면 종부세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를 꼭 활용해서 세금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 5번째인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점점 확대할 기조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렸는데요. 저도 그 당시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토호제 규제가 오히려 집값 상승과 비규제 지역 간에 대한 풍선 효과만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구리시와 안양시 만안구 동탄이 생각이 납니다. 이쪽 지역이 토호제에 대한 풍선 효과 때문에 적게는 1억, 많게는 3억까지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경기지사가 이번에 여권에서 나오다 보니 해당 구역에 대해서 앞으로 토호제 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건지 안 지정할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계속 팔로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크리스트 6번째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인데요. 우리가 흔히 재초안이라고 합니다. 재초안이 뭐냐면 재건축이 됐을 때 조합원들은 해당 재건축에 대한 아파트를 팔지도 않았는데 재건축이 됐다라는 이유만으로 시세가 상승되면 그 상승된 시세에서 이익을 일부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가는 제도입니다. 이 재초안을 현 정권에서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정권에서도 폐지 논의가 되면서 실제로 재초안을 실제 부과한 적은 없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선거 과정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유지냐 폐지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이익은 공공에 환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급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재초안을 서울시 아파트에 계속 적용을 해버린다면 서울시 신규 주택의 공급 부분이 저는 점점 축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재초안이 언제 본격적으로 시행됐는지에 대한 정책을 잘 따라가시면서 내가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그 단지 또는 재건축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단지가 재초안에 적용되는 시점에 아파트를 분양할지 잘 체크해 가지고 가신다면 재건축 투자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체크리스트 7번인데요. 재건축 재개발 인허가에 관련돼서 여권인 행정부와 야권인 현 서울시장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돌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에서는요,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업
공급이요 또는 임대주택 위주의 공급 정책과는 반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부분에서는 인허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돌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저는 임대주택 위주의 공급 정책이 바로바로 실현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임장을 가다 보면 청년 임대주택의 공급은 빠른 시간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역세권 위주의 약간은 오피스텔 같은 개념으로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저가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이런 정책은 저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3인 가족, 4인 가족 또는 신혼부부 같은 가족을 이루는 임대주택 위주의 공급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정리하자면 1인 세대, 청년 같은 경우 원룸 사이즈 정도에 되는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은 여건이든 야건이든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에 빠르게 서울 시내에 공급이 되겠지만 신혼부부, 2인, 3인 가족 같은 어느 정도 평수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은 서울시에서는 많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기 신도시 같은 곳에서 일어날 건데 3기 신도시의 입지가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교통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요자 입맛에 맞는 공급은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크리스트 8번째입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임대차 보호법에서 전세는 2년간 쓸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2+2가 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라는 게 들어오면서 전세 가격을 5%밖에는 못 올리게 법으로 만들었는데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2+2+2 2년씩 3번 동안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할 수 있게 법을 바꾸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세를 주게 되면요, 최대 6년까지는 세입자가 내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 수가 있게 되고요, 전월세 상한제를 통해 가지고 5%까지 밖에는 전세금을 늘릴 수가 없는 거죠. 임대인에 대한 규제가 저는 오히려 더 촘촘해질수록 부작용이 발생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임대인은 실거주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장특공제를 80%까지 받을 수 있다 보니 어정쩡한 전세자가 들어오는 것보다 오히려 공실로 비워두고 또는 내가 실거주하면서 80% 장특공제를 받으려고 한다면 전세 시장의 공급 물량이 확연하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를 내보낼 때 실거주한다라는 주장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세입자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때 전세가액을 높게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 같은 제도를 피해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로 임대인도 그들만의 전략을 펼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제도가 점점 강화될수록 전세 시장의 물량, 월세 시장의 물량이 줄어들면서 이 금액이 매매가를 치고 올라가는 현상들을 발생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크리스트 9번째인데요. 상속세와 증여세입니다. 지방선거 전에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어느 정도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논의들이 펼쳐졌는데요. 지선 이후에 저는 이 모든 동력들을 많이 잃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결혼, 출산할 때 부모님이 혼인 출산 증여세액 공제로 최대 1억 원까지 줄 수 있는 기존의 혜택을 잘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스마트 팁 하나 드릴게요. 성년자 자녀에게 한 번도 또는 10년간 증여한 적이 없다면 우리가 성년 자녀가 혼인하거나 출산할 때 1억 원까지 증여할 수 있다라는 내용 알잖아요. 여기에 플러스 성년자에게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어요. 결론 내어드릴게요. 내 자녀가 성년자이고 10년간 증여한 적이 없다 또는 제일 처음 증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자녀가 혼인이나 출산을 하게 되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각각 부모에게 받게 되면 얼마가 되겠죠? 3억 원의 증여를 받게 되겠죠. 여기에 부부 합산으로 소득이 된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6억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9억 원에 대한 자금 출처가 되면서 15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를 한 번쯤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 전략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 10번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인데요. 25년 627 대책이 터지면서 아파트 대출을 꽁꽁
묶어놨습니다. 이 규제가 어느 지역으로 범위가 넓어지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규제가 점점 강도 높게 규제가 되는지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25년 6.17 대책이 터지면서요, 15억 이상의 아파트는 대출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랬더니 14억짜리 아파트, 13억짜리 아파트가 다 15억 금액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만약 다음번 규제가 나타났을 때 특정 금액으로 기준을 놓고 대출을 규제한다고 한다면 아파트 값이 그 특정 금액으로 매매가가 수렴할 수 있다라는 경험을 가지고 부동산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방선거 이후에 달라질 부동산 정책 리스트 10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선거 이후 정책의 방향이 바뀔 거냐 안 바뀔 거냐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요. 저는 정부의 정책이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세금, 공급, 대출에 대한 규제는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쿠폰을 발행하고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화폐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집값을 수요 억제 측면에서만 만들려고 하다 보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사 접해보셨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역대 최고로 성과급을 준다고 합니다. 시장에 돈이 풀리고 있습니다. 수요만 눌러서 가격을 억제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성과 시장이 흘러가는 방향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체크리스트 10가지를 잘 체크하면서 시장이 흘러가는 방향성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투자를 더 잘하는 세무사 스마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